하루가 돌아올 때가 되지 않았나 싶었다. 속이 울렁거렸다. 숨을 내쉴 때마다 한 컵씩 기운도 빠져나갔다. 구역질이 났다. 참아야 한다. 타액이나 위액이 아니라 피를 토할 게 분명했다. 박은 어제 하루 종일 끌어안고 다니던 가방이 제대로 있는지 걱정이 되었다. 톱, 낫, 드라이버, 송곳, 망치, 스패너, 드릴은 물론이요. 이제는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도 않는 바늘까지 들어있는 가방이었다. 박이 날마다 윤을 내고 날을 세운 것들이다. 한 사람이 반평생 가까이 끌어안고 살기에 조금 벅찬 것들이었으나 박은 용케도 견뎌왔다. 허리 때문에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니던 시절, 박의 화두는 설령 검문을 당하더라도 흉기로 여겨지지 않을 만한 게 무엇일까 였다. 여느 해처럼 부처님 오신 날은 명수의 기일이었다. 그해 5월 이후 10여 년 동안 박에게는 단 한 번도 부처가 오지 않았다. 박은 라디오 대신 이제는 텔레비전을 끼고 살았다. 아침 뉴스부터 자정 뉴스까지. 뉴스란 뉴스는 하나도 빼먹지 않고 시청했다. 은행이나 동사무소에 들러 여성 잡지를 살피는 일도 빼먹지 않았다. 의외로 그런 잡지에서 솔찬은 정보를 얻곤 했다. 초파일을 앞두고 불교 관련 특집들이 많았는데 골구이사의 승려들이 익힌다는 선무도를 보며 박은 또 한 번 정신이 번쩍 들었다. 드디어 부처가 오셨다. 내레이터가 솔잎으로 벽을 뚫고 운운하던 순간 밥을 먹던 박이 놓친 젓가락이 복사뼈에 꽂히듯 떨어진 거였다. 복사뼈가 금 간 듯 아팠지만 그 순간 박의 화두는 풀렸다. 그날 이후 박은 젓가락 던지기에 온 정신을 집중했다. 누가 젓가락을 흉기라고 상상이나 하겠는가. 처음에 박은 마을 앞 도로에 제설 도구함을 덮고 있던 새마을천을 훔쳐와 걸어놓고 연습했다. 던지는 족족 젓가락은 새마을천에 맞아 툭툭 떨어졌다. 6달이 지나자 새마을천에 뻥뻥 구멍이 뚫렸다. 물론 그동안 박의 오른손 엄지와 집게손가락은 여러 번 허물이 벗어졌다. 자신감을 얻은 박은 마당 한 기퉁이에 서 있던 주인집 감나무를 표적으로 삼았다. 그동안 버린 젓가락도 여러 벌이었다. 다시 6달이 지나자 젓가락은 감나무에 탁탁 꽂혔다. 박은 이제 좀 더 거리를 두고 시험해 보고 싶었다. 길을 가다가도 저 멀리 55 앞의 가로수를 겨냥해 젓가락을 던져보곤 했다. 마음 놓고 연습을 할 수 없어 그다지 실력이 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박의 오른팔만 기형적으로 두꺼워져 갔다. 막내딸 보유는 시집을 갔고 셋째 아들 경수는 딸을 낳았다. 이혼한 며느리는 딸이 하나 딸린 의사와 재혼을 했고 정수는 술이 더욱 늘어 폐인이 되어갔다. 박도 어느새 한가위를 지나버렸다. 이제 박은 50보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목표물을 젓가락을 명중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근력은 처음 젓가락을 잡았을 때보다 떨어져 있었다. 오른쪽 팔은 두꺼워졌지만 시의 기력을 잃었다. 서너 번 젓가락을 던지면 부들부들 떨려 젓가락을 손에 쥐기도 힘들었다. 체중이 10여 킬로그램 빠졌고 머리칼은 백발이 되어버렸다. 박은 어느 날 아침 거울 앞에 선 채 상념에 잠겼다. 작년을 속절없이 떠나보내고 노년이 되어버린 자신이 믿어지지 않았다. 더는 믿을 수 없었다. 박도 어느새 환갑을 지나버렸다. 이제 박은 50보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목표물에 젓가락을 명중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근력은 처음 젓가락을 잡았을 때보다 떨어져 있었다. 오른팔은 두꺼워졌지만 쉬이 기력을 잃었다. 서너 번 젓가락을 던지면 부들부들 떨려
젓가락을 손에 쥐기도 힘들었다. 체중이 10여 킬로그램 빠졌고 머리칼은 백발이 되어버렸다. 박은 어느 날 아침 거울 앞에 선 채 상념에 잠겼다. 작년을 속절없이 떠나보내고 노년이 되어버린 자신이 믿어지지 않았다. 더는 미룰 수 없었다. 영희동으로 순조롭게 잠입하는 방법은 근처의 대학을 통과하는 것이었다. 박은 해질 무렵부터 신촌을 어슬렁거리다가 밤이 되자 대학으로 들어갔다. 열대야였다. 근처의 시민들인지 가로등 불빛을 의지삼아 배드민턴을 치거나 돗자리를 깔고 앉아 부채질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박은 벤치에 앉아 허리춤에 꽂은 젓가락 한 벌을 확인했다. 한 짝은 예비용이었다. 하루 종일 긴장한 탓일까 잠깐 누웠다 싶었는데 깨어나 보니 사위는 괴괴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다. 오히려 잘 되었다. 새벽 공기를 흠뻑 들어 마신 박은 지난밤보다 정신이 더욱 맑아진 듯했다. 연희동 주택가로 통하는 서문을 바라고 걷던 박은 사위가 너무 고요한 게 마음에 걸렸다. 그때 서문 쪽에서 둔탁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한둘이 아니었다. 수십, 아니 수백, 아니 어쩌면 수천일지도 모른다. 푸르스름한 서울 하늘을 반사시키는 헬멧들이 보였다. 그들은 박을 발견하고 소리를 질렀다. 저 새끼 잡아! 박은 영문도 모른 채 뒤돌아 달려갔다. 그때 정문 쪽에서도 새카맣게 전경들이 몰려 들어왔다. 꿈인가 생시인가.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선 박은 이건 꿈인 게 분명하다 싶어 자신이 잠을 청했던 벤치로 다시 누웠다. 박은 자신 한 명을 잡으러 수천의 전경들이 올 리는 없다고 이성적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이제 정말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 전경들의 발소리는 끊임없이 들려왔다. 박은 자신의 이마를 내리치는 둔탁한 감촉에 슬며시 눈을 떴다. 전경 한 명이 방망이로 자신의 이마를 툭툭 내리치고 있었다. 이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꿈이 아니었다. 아, 그게 말이죠. 그 순간 박은 벤치에서 굴러떨어졌다. 누군가 그의 옆구리를 걷어찬 것이다. 이 새끼 끌고 가! 박은 2명의 전경에게 양쪽 팔을 붙잡힌 채 정문 쪽으로 끌려갔다. 젓가락이 무사한지 확인하고 싶었으나 팔을 돌릴 수가 없었다. 가까스로 고개를 돌려 뒤를 보니 벤치 아래 젓가락 2짝이 얌전히 떨어져 있는 게 보였다. 내 젓가락, 내 젓가락. 경찰 버스에 감금된 박은 동이 훤히 틀 무렵 학교에서 붙잡혀온 3여 명의 학생들과 함께 경찰서로 끌려갔다. 그곳에서 조서를 쓰던 박은 자신이 끌려온 이유를 알았다. 김일성 조문 파동으로 학내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것이다. 점심 무렵 박은 형사가 사준 짬뽕을 먹다가 배에 통증을 느끼며 쓰러졌다. 병원에 실려간 박은 그때 위암 선고를 받았고 위의 반을 잘라냈는데 그게 10여 년 만에 재발한 것이다. 박은 자신의 외투에 들어있을 권총을 떠올렸다. 전직 대통령이 출소한 직후 청계천에서 구입한 것이다. 그는 어제 처음으로 그걸 가방에서 꺼냈으나 누구를 죽여야 할지 갑자기 막막해졌다. 죽음이 임박하자 죽여야 할 사람이 너무 많이 떠올랐다. 아니, 단 한 사람도 죽일 수가 없었다. 정조주만 하고 살아왔는지도 모른다. 진정으로 목표물을 마치기 위해서는 침착하게 오조준을 해야 했을지도 모른다. 권총은 녹슬어 있었다.
탄환들은 내간이 떨어져 나가고 그 안에 장약은 흔적도 없었다. 쓸모없는 권총을 품고 생의 마지막 하루일지도 모르는 시간을 허투루 낭비하고 말았다는 생각에 쓸쓸해졌다. 제호가 올 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다. 박은 퉁퉁 부은 손가락을 어렵사리 셔츠의 왼쪽 가슴에 달린 주머니에 밀어 넣었다. 명함판 사진 속에서 명수가 활짝 웃고 있었다. 아니다. 20살 무렵의 명수가 사라진 지 오래됐다. 이 사진 속에는 40 중반을 훌쩍 넘긴 초라한 중년의 사내가 들어있었다. 명수는 사진 속에서 늙었다.